트럼프의 대승으로 끝난 미국 대선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죠. 바로 주류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이 개망신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당초 주류 언론들과 여론조사 기관들은 두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을 예상했으나 결과는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비단 미국 주류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국내 언론의 보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자 미국인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론조사의 허구성과 주류 언론의 보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좌편향된 미국 주류 언론의 보도들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한국 언론이 그대로 받았었고, 따라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친 그런 보도를 일삼았다는 것인데요. 실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한국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 선동이라는 반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좌파 언론과 그걸 그대로 베껴 쓴 한국 언론만 해리스를 지지했다. 미국 민심은 처음부터 트럼프였다라는 취지의 댓글들이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언론이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선동꾼 역할을 하기 바빴다라는 비판인 것입니다. 트럼프의 지지세가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부통령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보도했던 국내 언론들은 결과 발표 후에 급히 태세 전환에 나섰죠. 그야말로 낯뜨거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국 대선 보도는 이러한 역할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류 언론에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이유도 바로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한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약 15분간 발표한 뒤에 기자들로부터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분야 순으로 질문을 받았고 마지막 부분에 자유롭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날 기자회견은 총 30개 매체가 질문을 했는데 이 중 MBC와 JTBC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셨다시피 이날 기자회견은 기자들이 손을 들면 정해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목하는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유독 MBC와 JTBC는 선택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걸 두고 좌파들이 공정하지 못했다라면서 또 딴지를 걸고 있던데 MBC의 만행을 알고도 공정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다시 미국 대선 얘기로 돌아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미국 주류 언론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언론이 트럼프에 쏠린 밑바닥 표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당선은 곧 주류 언론에 대한 사망 선고나 같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보수 성향 매체 데일리 와이어의 팟캐스터인 맷 윌시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 확정 이후 레거시 미디어가 공식적으로 사망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의제 설정 능력은 박살났다. 트럼프는 2016년 미디어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는데 오늘 밤 그가 이들을 완파했다면서 레거시 미디어들은 다시는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메이저급 주류 언론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미국 주류 언론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점, 이에 독자들의 외면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데요. 이와 동시에 이번 미국 대선에서 또 다른 관심을 받은 게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여론조사 기관들은 두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을 예상했으나 결과는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2016년, 2020년 여론조사 기관들을 울렸던 대통령 선거 결과가 다시 한번 예상을 빗나간 것인데요. 한두 번쯤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연속해서 3번이라,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7개 경합주 중 무려 4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누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주요 여론조사 기관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을 예상한 곳은 없었다는 것인데, 이러니까 당연히 여론조사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자, 다시 국내 정치 얘기로 좀 돌아와서 우리나라도 여론조사와 관련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맹점은 바로 응답률에 있다는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경우 전화 면접 또는 ARS를 통한 전통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화조사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굳어지고 있는데 응답률로 봤을 때 ARS는 5% 안팎, 전화 면접은 10%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놓고 가중치를 넣는 등의 보정 작업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그 한계를 분명하게 지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자, 이처럼 비과학적이고 부정확하게 일수인데 현실 정치에서 여론조사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당 후보 공천부터 정부 정책까지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여론조사 만능론까지 만연해 있는 실정이 있죠.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응답 협조율의 마지노선을 20에서 30%대로 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ARS 조사 방식은 응답 협조율이 5% 안팎, 면접원 전화 방식은 10%대입니다. 5%로 가정을 해본다면 100명 중에 95명이 답변을 거부한 것이죠. 응답에 협조한 5명이 답변 거부자 95명의 평균과 유사한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현재 진행되는 대다수의 여론조사가 응답률이라든지 표본의 대표성이라든지 또 응답 측정의 적합성이라는 여론조사의 필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론조사가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 여기는 인식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탄핵해야 한다. 우리 당의 지지율이 상대 당의 월등히 앞서고 있으니까 이 법은 통과시켜야 한다. 이 특검법에 대한 여론이 무진장 높으니까 이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논리와 주장들이 얼마나 허구성을 지니고 있는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드루킹 사태 때도 그렇고 잊혀질 만하면 꾸준히 등장하는 중국의 한국 여론 개입설과 같은 것을 보면 특정 세력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여론을 주도하면서 선동하는 일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민 여론, 국민 눈높이라는 게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번 미국 대선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